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팔공 경영학 문제풀이 과정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이제 62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 아마 문제를 풀면 우리 기타 문제까지 이제 싹 다 정리가 좀 될 것 같네요. 그쵸? 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번입니다. 62번. 자,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를 물었습니다. 틀린 거 물었죠? 자, 보겠습니다. 1번, 시장 통제, 경영 합리화, 금융적 목적 등의 이유로 기업 집단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기업 집단화 현상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업의 집단화 현상의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바로 담합에 해당되는 카르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카르텔. 또 뭐 있습니까? 그렇죠. 콘체른 뭐 이런 것들이죠. 또 뭐 있어요? 뭐 트러스트 이런 건데 이게 왜 일어났어요? 바로 시장의 뭡니까? 지배력을 강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경영을 좀 더 합리적인 목적으로 그렇죠.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런 기업의 집단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좋아요. 자, 그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수평적 결합,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네요. 그렇죠? 수평적 결합이란 동일한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이 신규 진입의 방지, 업무 수행의 효율성 증진 등을 목적으로 제휴하거나 상호 결합하는 거다. 그렇죠. 동일 업종에 조금만 더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동일한 업종에 그리고 뭡니까? 그렇죠. 비슷한 생산 단계, 비슷한 단계, 생산 단계에 해당하는 기업들끼리 오케이. 결합하는 게 그게 뭐였습니까? 수평적 결합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3번 한번 봅시다. 수직적 결합은 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안정된 판매나 원활한 원자재와 부품의 조달을 위한 목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그렇네요. 수직적 결합 뭐였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난 시간에. 뭡니까? 원재료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제품을 제작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제품을 유통하는 과정이 사실 생산 단계입니다. 그렇죠? 자, 그 과정에서 제품을 조립하는 단계 기준으로 요 뒤쪽에 걸 통합하는 걸 후방 통합, 앞쪽에 걸 통합하는 걸 전방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수직적 통합. 결국 수직적 통합이라는 건요. 바로 이 생산 단계에서 원재료 공급을 좀 더 우리가 원활하게 수월하게 하거나 혹은 그 이후에 유통 단계를 우리가 좀 더 그렇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기능들을 우리 내부로 끌어오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번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4번 개별 기업들이 하나의 큰 기업으로 결합함으로써 기업의 수가 줄어들고 시장에서 독점적 또는 과점적 지위 확보로 가격이나 공급을 조작함으로써 이익을 독점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반독점 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미국은 아무리 그 기업이 자신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만약에 시장에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는 회사가 지금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자기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다른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들이 다 시장에서 떠났다고 할게요. 그럼 미국 안에서 뭐가 됩니까? 애플이 독점 기업이 됩니다. 그렇죠? 그 자기들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닌데 자발적으로 혹은 자연스럽게 경쟁 업체들이 그 경쟁에서 도태가 되면서 다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독점이 됐다고 할게요. 그렇게 독점이 됐다고 할지언정 미국은요. 그렇게 독점이 된 기업은 절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무조건 그 기업을 쪼갈라 버려요. 이게 바로 반독점 금지법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전부 다 정부가 독점 기업이 발생을 했을 때 그 폐단을 알고 실제로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독점 기업이 돼버리면 쪼갈라 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말해요. 맞아요. 자, 5번에 기업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대량 생산이나 대량 구매 및 대량 판매가 가능하게 되고 소비자에게 값싼 제품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를 뭐라고 하냐? 범위의 경제가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거를 그렇죠.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는 굉장히 큰 생산 시설을 우리가 큰 생산 시설을 요거를 세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제품을 아주 대량으로 생산 판매하게 되면요. 그러면 거기에서 뭡니까? 생산 단가가 획기적으로 떨어지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우리는 전부 다 규모의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정답 틀린 거 물었으니까 오케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다음 63번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기업들은 다양한 동기로 인수 및 합병을 하게 된다. 그 동기 요인은 경영 전략적, 영업 동기와 재무적 동기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다음 중 재무적 동기에 해당하는 것은 기업이 M&A를 할 때 경영 전략적, 영업적 동기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재무적 동기라는 게 있는데 그중에서 재무적 동기에 해당하는 거 물었습니다. 그렇죠? 재무적 동기라는 건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어쨌든 자금을 조달하고 그다음에 그 자금을 조달된 자금을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결국 재무, 즉 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국제화의 추구. 이건 제가 봤을 땐 경영 전략적 측면에 해당하고요. 2번 시장 지배력 확대. 뭐 이것도 뭐 영업 전략적이나 혹은 경영 전략적으로 볼 수 있고요. 3번 위험 분산 효과. 오케이.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위험 분산 효과라는 건 쉽게 말하면 포트폴리오 전략을 말합니다. 이 포트폴리오 전략은요, 대표적인, 그렇죠, 재무적인 측면에 해당이 돼요. 정답 3번. 규모와 범위의 경제적 효과. 이런 것도 뭐 전부 다 영업적 동기, 그 다음에 시장 참여 시간의 단축, 경영 전략적 측면에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뭐 간단한 내용이라서 가볍게 하나 체크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64번 한번 들어갑시다. 64, 65는 연달아 있는 세트 문제네. 한번 볼게요. 자, 64번, 65번 위쪽 지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 기업이 여러 제품을 함께 생산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기도 한다. 자, 일단 첫 번째 여기서 하나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한 기업이 여러 제품을 함께 생산을 한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있다고 할게요. 원래는 A기업이 예를 들어서 1번이라는 물건을 생산을 했는데요. A기업이 2번 물건도 생산을 하고 3번 물건도 한꺼번에 같이 생산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냐? 요거를 범위의 경제라고요. 범위의 경제. 그런데 제가 앞쪽에 있었던 규모의 경제는 뭐예요? 이렇게 다양한 물건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A기업이 1번 물건만, 요거 하나만 아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게 뭡니까? 그게 규모의 경제예요. 범위의 경제는 한 기업이 여러 개 물건을 동시에 생산할 때 그걸 범위의 경제인데, 그때 그 물건을 우리 기업과 상관없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지금 생산하고 있는 주된 물건과 비슷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산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 예를 들게요. 지금 여기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좀 대표적인 거 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결국 정답은 일단 봅시다. 64번에 앞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경영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범위의 경제라서 일단 5번이 맞는 것 같고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실제 경영 현장에서 범위의 경제가 정말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였나? 이렇게였나? 여러분 이거 뭐예요? 빅. 여러분들 이거 어느 회사인지 아시죠? 이거 원래 뭐 만드는 회사예요? 그죠? 볼펜 만드는 회사. 여러분 빅 볼펜 알죠? 빅 볼펜. 그거 뭐 사람 이렇게 이 새까만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약간 이렇게 펜 하나 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캐릭터 그려져 있는 거 아시죠? 그 빅 볼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사실 원래 볼펜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A기업, 빅이라는 회사는요, 원래 볼펜을 만들던 회사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나 그렇죠. 가급적 담배 태우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근데 혹시나 지금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 흡연자가 있다면요. 여러분들 우리 담배 태울 때 뭐 있어야 돼요? 담배 말고도 뭐 있어야 돼요? 라이터. 그렇죠? 여러분 라이터 중에 요 빅 회사에서 라이터 만드는 거 흡연자분들은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은근히 그 편의점 앞에 가면요. 편의점 그 계산대 앞에 보면 그 주황색, 노란색, 그다음에 녹색 이렇게 단색으로 된 그 라이터가 있거든요. 그게 다 어디에서 만든 거냐면 요 빅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담배 태우시는 분들 제 이야기 무슨 말인지 다 알죠? 그렇죠? 그래서 빅이라는 회사는요. 볼펜을 만들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뭐도 만드냐면 라이터도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볼펜과 라이터는 어때요? 동일한 상품이 아니죠. 그렇죠? 다른 상품이에요. 언뜻 봤을 때 왜 볼펜 만드는 회사가 이렇게 라이터를 만드나? 아까 쌤이 분명히 범위의 경제는 완전히 독립된 상품, 전혀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만드는 제품과 여기서 만드는 제품이 뭔가 공통점이 있어서 그걸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범위의 경제라는 게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라이터와 볼펜은 너무 다른데요? 근데 그거는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사실 빅이라는 회사가 원래 볼펜으로 대성공을 한 회사는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볼펜은요, 물론 그 볼펜의 잉크가 나오는 그게 핵심이긴 한데, 볼펜을 만들 때 또 다른 핵심 요소가 뭐냐면요, 그 볼펜의 몸체예요. 그게 뭐로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이죠. 그쵸? 여러분 빅 볼펜 그 플라스틱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흰색에 검정색은 검정으로 되어 있고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 빅 볼펜은 플라스틱 형상을 만드는데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빅의 굉장한 장점 중에 하나였어요. 볼펜을 만들 때 플라스틱 형상과 관련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라이터도 그 껍데기가 뭐예요? 플라스틱이죠. 그쵸? 그래요. 바로 물건이 얼핏 봤을 땐 다르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쌓인 어떤 플라스틱 형상 관련된 기계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 기계를 라이터에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의 기계를 법령적으로 함께 쓸 수 있으니까 비용도 절감이 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범위의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 그래요. 이게 바로 범위의 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4번에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정말 현실에 있는 게 바로 이 빅볼펜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범위의 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하나 더 해볼까? 범위의 경제 또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약간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맞을 거예요. 에르메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르메스라는 그 명품 브랜드 알죠? 원래 여러분 에르메스가 뭐 만드는 회사예요? 원래 그 명품 가방 이런 거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원래 에르메스는 정말 태초에 뭐로 엄청 유명한 회사였냐면요. 여러분 그 말 위에 놓는 안장 있죠? 그래요. 그 명품 말 안장을 만드던 회사가 에르메스입니다. 그러면 그 말 안장을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뭘 만들기 시작해요? 핸드백을 만들기 시작해요. 얼핏 봤을 때 말 안장과 핸드백은 굉장히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거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가죽 공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원래 말 안장을 만들 때 그때 가죽을 공예하는 나름의 기계와 어떤 그런 도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핸드백도 가죽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사용을 했으니까 법령적으로 어떤 기계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뭔가 경제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범위의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의 경제는 여러 제품을 생산을 하되 그 여러 제품이 자세히 뜯어보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빅은 뭐였어요? 플라스틱 성형 관련된 것들이고요. 에르메스는 뭐야? 가죽 공예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요. 그게 바로 64번 문제였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65번 한번 들어가 볼까요? 65번에 위 설명에 나타난 효과, 위 설명이 뭐였습니까? 범위의 경제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했네요.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아닌 것은. 1번, 생산 플랫폼의 공유. 그렇네요. 플라스틱을 성형하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거니까. 맞네요. 2번, 개별 상품의 생산량 증가로 인한 평균 비용 감소. 이건 뭐예요? 하나의 제품을 많이 생산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거. 이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이거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오케이. 정답 몇 번?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기초 원재료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그러네. 에르메스는 뭡니까? 가죽을 함께 사용할 수 있죠. 그 똑같은 가죽을 이렇게 재단을 하면 말 한 장이 되고 이렇게 재단을 하면 뭐가 돼요? 백이 되는 겁니다. 동일한 원료를 쓰는 거니까 거기 양쪽에 가죽이 들어가니까 가죽을 대량으로 사오면 가격이 그만큼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성이 생기네. 그렇죠? 5번, 4번에 동일한 유통 채널로 효율성 증대. 그렇죠. 사실 빅이라는 볼펜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엄청난 고가의 제품이 아닙니다. 라이터도 뭐예요? 가볍게 쓰고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매점포나 문방구나 혹은 그런 쪽으로 많이 보내버릴 수 있으니까 동일한 유통 채널 사용할 수 있는 거 맞겠죠. 5번에 협력적인 R&D 시너지. 그렇죠. 하다 보니까 사출하는 어떤 플라스틱을 사출하는 형태가 양쪽에서 하다 보면 서로 간의 노하우를 공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됐어요? 범위의 경제에 대한 효과 이유가 1번부터 5번 중에 1, 3, 4, 5고요. 2번은 뭐냐? 규모의 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65번까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66번부터 67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한번 볼게요. 자,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땡땡전자는 최근 세모세모 인터내셔널 자본 100%를 얼마에 샀대요? 9조 4천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핵심어가 있네요. 세모세모 인터내셔널을 얼마에 샀대요? 9조 4천억에 샀대요. 9조 4천억 원에. 맞죠? 오케이. 자, 9조 4천억 원에 일단 샀고요. 그 다음 쭉 내려가서 여기 볼게요. 자, 세모세모 CEO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서 땡땡전자는 세모세모에게는 없는 IT나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죠? 땡땡전자는 세모세모에게는 없는 이런 강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쭉 내려가면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또 여기서부터 또 TV를 비롯한 땡땡 전자 가전에는 세모세모의 오디오 기술을 적용하면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뭡니까? 그렇죠. 이거 M&A를 통해서 땡땡전자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세모세모전자를 인수를 해서 그걸 뭐 하는 겁니까? 인수합병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말하네요. 자, 66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중 땡땡전자가 세모세모 인터내셔널을 인수한 전략 의도로 가장 적절한 거 맞는 걸 찾아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땡땡전자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강점을 세모세모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인수함으로 해서 보충한 겁니다. 그렇죠? 1번 볼게요.
요거 여러분 조금 잘못 나왔네요. 그쵸? 요게 아까 전에 요거죠. 65번의 보기가 그대로 나왔네요. 그쵸? 요거 요렇게 X 합시다. 죄송합니다. 잠깐 잘못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교재로 바로 볼게요. 자, 보기 1번. 기술 흡수를 통한 신속한 신사업 진출 비용 절감. 몇 번? 정답 보기 몇 번? 1번이 정답이겠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땡땡전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세모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인수해서 그렇죠. 그걸 흡수해서 빠르게 시장에 진출하려고 한 거죠. 정답 1번. 이번에 아웃소싱은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전력을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혹은 가지고 있던 기능을 다른 사람한테 외주 주는 건 아니니까 틀렸고. 3번 기업 분사도 아니죠. 그죠? 지금 합병이니까 기업 분사 그 반대죠. 그다음에 4번 공동 출자도 아니죠. 뭡니까? 이건 공동 출자가 아니라 땡땡전자가 세모를 산 거예요. 그렇죠? 공동 출자는 저 두 개가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일방적으로 산 거고 5번에 전략적 제휴도 아니죠. 동시에 한 게 아니라 뭡니까? 일방적으로 산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됐고요. 67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67번. 이거 한번 봅시다. 앞에 기사와 다음 정보를 바탕으로 땡땡전자 입장에서 합병을 하고 난 뒤에 얼마를 벌었는가? 그게 이제 순년가라고 하죠. 순년가는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이거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잘 봐요. 합병 전에 땡땡전자는 260조 원이에요. 그 다음에 세모 인터내셔널이 7조 2,600억 원이래요. 그쵸? 근데 이 두 개를 합병을 했더니 합병 후에 땡땡전자 가치가 얼마가 됐습니까? 300조. 자, 그럼 물어볼게요. 합병 전에 260조인데 합병 후에 300조가 됐으면 땡땡전자의 가치는 얼마만큼 는 거예요? 그렇지. 플러스 40조 원이 늘은 겁니다. 맞습니까? 플러스 40조 원이 늘었잖아. 그쵸? 그런데 아까 기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사에서 땡땡전자가 세모 인터내셔널을 전체 100% 지분을 얼마 주고 샀대요? 9조 4천억 원. 즉 그 말은 땡땡전자가 저만큼 돈을 지출한 겁니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빼기 9조 4천억 원 해주면 되겠네요. 이거예요. 쉬워요. 정답 몇 번입니까? 30조 6천억 원이 되겠네요. 정답 1번. 간단하죠? 그래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67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68번 한번 들어가 봅시다. 2016년 말에 삼성전자에다가 LCD 패널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갑작스럽게 통보에 논란을 일으켰던 기업으로 일본 샤프사를 인수해 관련 업체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던 기업. 이거 옛날에 실제로 2016년인가 2017년도에 그냥 그 공기업에서 시사상식 문제를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하나 넣어본 건데 정답 뭐냐? 정답 4번 홍하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경제신문을 좀 많이 보고 현재 그 시사 트렌드를 깨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나온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신문 자주 보고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시사상식 관련해서 한경 테스트나 매경 테스트를 확인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나머지 기업 한번 볼까? 아마존 너무 대단해서 할 말 없고요. 루이싱은 뭡니까? 이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중국에 있는 중국의 제2의 뭐 스타벅스라고 불리는 중국에서 만든 커피 전문점입니다. 아마 아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뭐죠? 이렇게 사슴 뿔 같은 거 이렇게 돼가지고 파란색 바탕에 된 거 있는데 그게 루이싱 커피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고요. 그다음 세 번째 하이센스는 뭐냐면요. 요거는 이북 리더기예요. 이북 리더기. 이북 리더기. 그렇죠? 마지막으로 5번에 샤오미. 뭐 말 안 해도 알죠? 그래요. 됐습니다. 자, 6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9번 보면요. 목표에 의한 관리.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 우리 MBO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한번 볼까요? MBO. 그렇죠? 목표를 정해서 그 구체적인 목표를 얼마나 달성을 해 가는지를 상사와 부하가 함께 상호 협의해서 하는 건데요. 자, 목표에 의한 관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거를 물었습니다. 그렇죠? 틀린 거 물었네요. 그렇죠? 항상 틀린 거 X하고. 자, 보기 1번. 목표에 의한 관리에서 설정되는 목표는 측정 가능하고 비교적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바로 나오네요.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목표에 의한 관리, 즉 MBO에서 설정되는 목표는 측정 가능한 거는 맞아요. 하지만 비교적 장기적 목표가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자, 하나만 정리할게요. 목표에 의한 관리에서 좋은 목표가 어떤 목표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는 스마트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트. 자, S가 뭐냐? 스페시픽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구체적이어야 되고 목표는 무조건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M은 뭡니까? measurable. 그게 뭡니까? 측정 가능해야 돼요. 측정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A는 뭐냐면요. achievable 뭡니까? 달성 가능한 목표여야 되고요. 달성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R은 뭐냐? result oriented라고 해서 뭡니까? 그렇죠. 결과 지향적이어야 되고요. 결과 지향적이어야 되고 마지막 T는 뭐냐면 time bounded라고 그래서 시간 제약적이어야 됩니다. 시간 제약.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구체적인 목표라는 건 결국 뭡니까? 그렇죠. 이건 단기적인 것들을 우리가 적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라는 게 장기적인 건 좀 약간 추상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 목표다. 그래서 틀린 거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이번에 하급자를 목표 설정에 참여시킨다. 그렇죠. MBO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상사와 부하가 상호 협의하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죠? 3번.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힘든 직무에는 적용이 하기가 힘들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구직은 도대체 어떤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건 찾기가 힘들어요. 연구라는 게 사실 무언가를 개발한다라는 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4번. 모든 구성원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죠. 사실 이 목표에 의한 관리는 말씀드린 대로 어찌 보면 3번의 연장선으로 약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힘든 직군의 사람들은 MBO에 참여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 5번 목표 설정과 관리 과정을 동시에 강조한다. 그렇죠. 예전에는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목표를 정해주면 그 목표를 그냥 던져놓고 그 부하가 할 때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1년 지난 뒤에 얼만큼 달성했는지를 보고 성과를 줬는데 이 MBO는 어떻게 하냐? 목표를 상호 협의하에서 결정하고요. 중간중간에 과정 관리를 합니다. 얘가 얼만큼 진척이 되었는가? 그런 진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친구가 너무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목표를 딴 친구한테 배분하거나 혹은 조정을 좀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70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 기사 내용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조직 구조의 구성 요소는 김 부회장은 땡땡그룹의 실질적인 최고 경영자이지만 세세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각 부문 계열사 대표들에게 믿고 맡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심어가 나오네요. 실질적인 최고 경영자인데 그 사람의 권한을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각 부분에 있는 계열사 대표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믿고 맡기고 있대요. 이게 뭡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분권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높아심이 하나만 더 할게요. 분권화의 반대말은 뭡니까? 이거는 권한을 나눠주는 거라면 권한을 한 사람한테 그거 가지고 오는 거 뭡니까? 집권화라고 하죠. 보통 하나만 더 여기서 연결해서 또 공부 한번 해봅시다. 분권화는 보통 어떤 조직 구조에서 많이 쓰이냐면 유기적 조직 구조에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집권화는 그렇습니다. 기계적 조직 구조에서 많이 사용해요. 정답 몇 번? 정답은 바로 분권화 5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것도 하나 알아둘까? 분권화를 영어로도 자주 표현하니까 영어로도 한번 알아둡시다. 분권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empowerment라고도 합니다. empowerment. 이것도 하나 기억합시다. empowerment. 이렇게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겠네요. 됐습니까? 부서와 말 그대로 부서별로 만드는 거고요. 공식화는 뭡니까? 표준화시키고 문서화시키는 거 말하는 거고요. 통제의 범위는 한 명의 감독자가 몇 명까지 내가 통제, 관리, 감독할 것인가. 말 그대로 locus of control의 그 스팬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업무 전문화는요. 그 일을 세세하게 잘게 쪼개는 거죠. 정답 5번 좋아요. 71번 문제 한번 보죠. 다음 중 고전적 조직화 원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말합니다. 고전적 조직화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건 사실 우리가 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같은 걸 말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직무를 전문화하고 잘게 쪼개고 그 다음에 권한은 한쪽에 집중시키고 모든 것은 문서화, 표준화, 공식화하라는 거. 그래서 권한 집권화하고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볼게요. 1번 업무 흐름의 원칙? 아니죠. 업무 흐름의 원칙은 업무 프로세스 그 흐름별로 우리가 맞게끔 관리를 하라는 거라서 오히려 이거는 현대적 관리법에 해당됩니다. 프로세스적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현대적식이에요. 정답 1번. 분업 또는 전문화 원칙. 그렇죠. 테일러가 이야기한 거고. 권한과 책임 원칙. 그렇죠. 집권화하라고 했고. 계층적으로. 그렇죠. 이건 막스 베버가 한 거고. 조정 원칙. 그렇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안에서 가볍게 조정하라고 했죠. 정답 1번. 오케이. 자, 72번. 다음은 어떤 조직 형태에 대한 설명인가? 기능에 의해서 편성된 조직과 목표에 의해 편성된 조직을 결합한다. 아하, 기능에 의해서 편성된 조직. 예를 들어서 인사면 인사, 마케팅이면 마케팅, 그 다음에 생산이면 생산. 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요. 그 다음
목표에 의해서 편성된 게 뭡니까? 프로젝트 1번 목표, 프로젝트 2번 목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각의 프로젝트 인사팀에서 사람을 이렇게 파견을 하고 마케팅 사람도 파견을 하고 마지막으로 생산 쪽 사람도 이렇게 파견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고 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팀이 됩니다. 그렇죠? 날줄과 시줄로 되어야 돼. 이거 뭡니까? 행렬. 행렬이 영어로 뭐예요? 매트릭스. 그렇죠? 정답 몇 번? 옛날에 앞쪽에서 한번 했죠. 행렬 조직. 2번이 되겠네요. 다른 말로 매트릭스 조직이라고도 하죠. 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73번. 앞쪽에 요거는 옛날에 위원회 조직이나 프로젝트는 다 앞쪽에서 한번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73번.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볼게요. 1번, 기능식 조직은 환경의 불확실성이 낮고 안정적인 경우에 적합하다. 그렇죠. 요게 보통 어떤 경우에 생기는 거냐면 기업이 초창기에 발생했을 때 많이 생기는 게 기능식 조직입니다. 인사는 인사끼리 모아놓고 마케팅은 마케팅끼리 모아놓는 거. 그렇죠? 그 다음 2번 한번 봅시다. 사업부제 조직은 각 사업 영역이나 제품별로 책임이 명확해지는 장점이다. 그렇죠. 왜? 하나의 사업부가 하나의 마치 회사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의 문제점은 뭡니까? 그 사업부의 책임인 거죠. 그렇죠? 오케이. 3번, 유기적 조직은 기계적 조직에 비해서 공식화 정도가 낮다. 그렇죠. 유기적 조직은 환경이 급변할 때 만든 조직이다 보니까 공식화, 표준화가 강하면 환경에 쉽게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공식화 정도가 낮은 게 맞죠. 4번, 행렬 조직에서는 명령 1원화 원칙이 적용된다. 아니죠. 행렬 조직, 매트릭스 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명령, 그렇죠. 2원화. 즉, 기능 부서의 팀장으로부터 명령을 받지만 프로젝트 팀장으로부터 명령도 받으니까 이때 이 명령을 어느 걸 먼저 따라야 되나? 이게 바로 상충되는 현상을 명령 2원화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게 단점이었어요.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우드워드는 생산 기술이 복잡성에 따라서 단위 소량 생산, 그 다음에 대량 생산, 연속 공장 생산 기술로 구분한다. 그렇죠. 이건 나중에 경영 조직론에 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네요. 좋아요. 자, 74번 들어가겠습니다.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기업 외부 환경이 아닌 것은 사회문화, 기업 외부 환경 맞고요. 법률, 기업 외부, 경제정책, 그렇죠, 외부, 정치, 외부 환경. 최고 경영자 어디 있습니까? 회사 내부에. 정답 5번. 간단하네요. 자, 75번 들어가 볼까요? 다음 중 경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었습니다. 틀린 거 물었죠? 1번. 최고 경영자는 주로 기업의 전반적인 계획 업무에 집중하는 거. 그렇죠? 아무래도 거시적이고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 위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2번에 전문 경영자는 소유 경영자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고용된 대리인이다. 아니죠. 제가 막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소유 경영자가 처음이라면 그 다음 뭐예요? 고용 경영자. 그 다음 뭐예요? 전문 경영인이죠. 지금 이 형태는 소유 경영자가 자신의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한 형태라고 했으니까 뭡니까? 그렇죠. 전문 경영자가 아니라 고용 경영자가 됩니다. 정답 몇 번? 정답 2번이 되겠네요. 3번, 직능 경영자는 뭡니까? 말 그대로 능력, 기능별로 사람을 경영자로 두는 거니까 재무, 회계, 인사 이런 것들의 그죠 팀장을 말하는 거죠. 맞네요. 일성 경영자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오케이. 5번, 최고 경영자는 기업의 장기적 목표 수립에 집중. 정답 2번이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76번 한번 봅시다. 다음 사례와 같은 행동의 이유를 잘 설명하는 공통의 경제 개념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부분은 경영학이라기보다는 경제학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보면 경제학에서 일부 개념들이 경영학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봐야 돼요. 볼게요. 기업체에서는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서 신입사원을 선발한다. 대표적으로 이제 인턴 제도가 이런 거죠.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 무상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중고 자동차 업체는 매입한 중고차를 자사 부담으로 점검 실시하고 있다. 이거 왜 하냐? 이건 바로 경제에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정답 2번. 자, 잠깐만 여기 설명합시다. 역선택이 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역선택이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중고차나 보험회사거든요. 자, 볼게요. 자,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 시장에 가면요. 보험 시장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뭐냐? 보험 회사가 만든 보험 상품이 있고요. 이 상품에 가입하려고 하는 가입자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가입자 중에는요. 예를 들어서 사고 날 확률이 높은 사람과 그 다음에 사고 날 확률이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해볼게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어떤 사람이 자신들의 상품에 가입했으면 좋겠냐면 사고 날 확률이 낮은 사람,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 제품에 가입했으면 좋겠어요. 맞죠? 그래야 보험료가 많이 안 나가니까 회사로서는 이윤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원래 이 두 사람 중에 만약에 한 명을 선택하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이 사람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험회사가 가입하려는 이 사람들의 겉모습, 인상만 보고는 누가 사고 날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에다가 보험료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원래는 뭐냐? 사고 날 확률이 높은 사람은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고 사고 날 확률이 낮은 사람은 낮게 책정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의 정확한 특성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이러한 보험 상품이 나왔을 때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를 사고를 내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자신들의 과거 데이터를 보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평균치를 찾아내서 평균 보험료를 거기다가 딱 책정을 합니다. 평균 보험료 이렇게 책정을 해요. 됐습니까? 자, 그럼 봐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보험회사가 평균 보험료를 딱 이렇게 제시를 하면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원래 보험회사는 이 사람이 우리 회사 상품에 가입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각각 어떤 성향인지 몰라서 평균 보험료를 제시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잘 봐요. 가입자 중에 사고 날 확률이 낮은 사람이 이 상품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 뭔데? 뭐가 저렇게 비싸? 이러면서 이 사람은 제품에 가입하지 않고 이탈해버리고요. 반면에 사고 날 확률이 높은 사람은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 싸네 하고 이 사람이 뭐 하게 됩니까? 가입하게 돼요. 결국 애초에 보험회사는 여기를 선택하고 싶었는데 이들의 정확한 특성을 알 수 없어서 평균 보험료를 제시했더니 선택이 어떻게 됩니까? 역선택되고 있죠. 이걸 뭐라고요? 역선택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자, 이러한 역선택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첫 번째, 회사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별하는 걸 그걸 선별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가입자 입장에서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라는 걸 보험회사한테 알려주는 걸 그걸 신호발송이라고 합니다. 자,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선별은 뭐냐면요. 방금 이거요. 보험회사가 가입자한테 무상으로 건강검진하는 거. 저 왜 저렇게 해줘요? 그렇지. 누가 사고 날 확률이 높은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무상으로 제공을 해도 그것만 알아내면 우리가 훨씬 더 이득이니까. 그걸 뭐라고요? 선별. 이해되세요? 그 다음 신호발송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동차 운전보험 보면요. 한 달에 한 번씩 계기판에 사진을 찍어서 보험사에다 제출하면요. 거리수가 되게 짧으면 그 다음 달 보험료 할인해 줍니다. 왜 그래요? 내가 그걸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나는 그만큼 차를 많이 안 타요. 차를 많이 안 타니까 뭡니까? 사고 날 확률이 저는 낮은 사람입니다라는 걸 뭐 한 거예요? 그렇죠. 나의 정보를 회사에다가 시그널, 즉 신호를 발송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회사에서 너는 그럼 이런 사람이구나. 그럼 우리가 너희한테 보험료를 좀 싸게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바로 신호 발송이 됩니다. 76번은 대표적인 역선택 사례 3가지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됐어요?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희소성은 말 그대로 희소한 거, 자원을 가지고자 하는 것과 실제 존재하는 게 훨씬 더 적은 거. 게임이론은 예전에 한번 했죠. 뭔가 상충된 상황에서 의사결정할 때 쓰는 거라고 했고요. 과점시장은 뭡니까? 기업의 수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 5개 정도 되는 아주 소수의 기업들만이 운영하고 있는 시장을 과점시장. 마지막 5번의 대리인 문제는 뭡니까? 요거는 주주와 그렇죠. 경영자와의 이 대리인 문제 그거와 관련된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정답 2번. 자, 이제 마지막으로 77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지주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는 것은 자, 지주회사는 영어 표현도 좀 기억할게요.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홀딩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별거 아니고요. 지금 이제 외국은 예전부터 지주회사 형태였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지가 않아서 이걸 이제 지주회사 형태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요.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다면요. 삼성이라는 회사 아래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자, 물론 지금 이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 바뀌어요.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그다음 또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삼성 SDI 뭐 이런 거, 삼성증권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뭡니까? 이런 식으로 요 회사가 뭡니까? 요런 회사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냥 존재하는 회사. 요런 거를 뭐라고 하냐? 지주회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이걸 홀딩스라고 해요. 됐어요? 자, 홀딩스는 첫 번째, 트러스트의 대표적인 예도 아닙니다. 이거랑 전혀 상관없고요. 니은의 소규모 지분에 의해 지배가 가능하면 운영에 있어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죠. 만약에 이걸 하나하나 다 내가 개별적으로 지배를 하려면 여기도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되고 여기를 지분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싹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죠. 니은 맞네요. 그 다음 디귿 한번 봅시다.
동종 기업의 생산 활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상호 협정하는 것. 이건 여러분 카르텔에 대한 이야기고요. 홀딩스가 아니라. 그다음 마지막 리을, 타 회사의 지배권 장악만이 목적이다. 그렇죠. 이 회사는, 위에 있는 홀딩스는 이 회사들을 지배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네요. 정답 몇 번?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기타 주제까지 끝이 났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우리 경영 전략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